2018년 한반도는 또다시 강대국들의 각축장으로 전락할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초강대국들인 미국과 중국의 힘이 부딪히기 시작했으며 일본과 러시아의 시선 역시 한반도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서 벌어진 지정학적 위기는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5,000년 동안 우리는 강대국들의 사이에서 무수한 위기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If you're small, you have to either be clever or very quiet. Provide security to your people. Neutrality is a very difficult position. Good, smart leaders in Seoul. 다시 찾아온 냉혹한 패권 투쟁의 시대. 한반도의 역사를 통해 찾아낸 패권 교체기의 생존 전략. 이제 그 5,000년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서기 1636년 4월 11일 만주의 심양에서 새로운 제국의 황제가 탄생합니다. 그의 이름은 홍타이지. 만주족이 세운 후금의 두 번째 군주였던 그는 이제 대청제국의 첫 번째 황제가 된 것입니다. 그가 정복한 모든 만주족과 몽골족 그리고 항복한 한족의 관료들이 그에게 충성을 맹세합니다. 그런데 모든 대신들과 사신들이 황제에게 절을 올리는 그 순간 절을 올리기는커녕 뻣뻣하게 서 있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조선의 사신 나덕헌과 이화기였습니다. 나덕헌과 이화은 분노한 청의 관리들에게 집단 구타를 당합니다.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었죠. 다행히 홍타이지는 이들을 살려주고 조선으로 돌려보냅니다. 홍타이지의 명령으로 두 사람은 목숨을 건졌지만 상황은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청태종 홍타이지는 두 사람에게 조선에 보내는 최후 통첩을 들려서 보냈기 때문입니다. 전쟁이냐 굴복이냐 양자택일을 요구한 것입니다. 일반적인 상식과 달리 당시 조선은 명과 청 사이에서 중립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의 불꽃은 결국 조선을 비껴가지 않았습니다. 바로 병자호란입니다. 과연 조선은 어떻게 해서 원하지도 않았던 전쟁의 불구덩이로 끌려 들어가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이 전쟁으로부터 우리가 배워야 할 진정한 교훈은 과연 무엇일까요? 중국 요녕성의 성도이자 만주 지역의 중심지인 심양에는 청나라의 첫 번째 황궁인 심양고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17세기 초 동아시아는 격동기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청의 건국자인 누르하치는 1619년 사르후 전투에서 명군을 격파함으로써 역사에 자신의 존재를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2년도 안 되는 사이에 개원과 심양, 요양 등 만주의 핵심 지역이 모두 누르하치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또 한 차례 패권 교체기가 다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명나라도 그리 호락호락하지는 않았습니다. 1626년 중원 진출을 위해 대군을 동원했던 누르하치는 영원성 전투에서 패배하고 그 후유증으로 사망하고 맙니다. 비록 노쇠했지만 300년 가까이 동아시아의 패자로 군림했던 제국의 힘은 결코 만만치 않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누르하치의 뒤를 이어주기 위한 이대군주 홍타이지로서는 이 노제국의 저력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당면한 문제였습니다. 그 당시 후금은 이제 홍타이지 집권 시절에 오게 되면 그의 아버지 누르하치 시절보다 훨씬 군사력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이 명하고의 육지 전투에서 거의 연전연승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후금이 이제 명나라의 심장부인 북경 쪽으로 접근을 하려면 반드시 그 산해관을 돌파를 해야 되는데, 뭐 가보신지 모르겠지만 이 산해관은 그야말로 천하에 둘도 없는 요새거든요. 그래서 이 철옹성 산해관을 돌파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육로로 산해관을 공격하는 대신에 이 수로를 통해서 압록강 부근에서 출발을 하면 이 산해관을 통하지 않고도 이 천진이나 산동반도에 상륙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후금의 입장에서 그렇게 할 만한 이 수군하고 함정이 없는 겁니다. 때문에 후금은 조선에 수군을 보내달라고 여러 차례에 걸쳐 요청할 정도였습니다. 물론 조선의 대답은 항상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난관을 돌파할 수 있는 예기치 않은 사건이 벌어집니다. (1632년) 명나라의 수군기지인 등주에서 공유덕과 경중명이라는 수군 장수들이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하지만 반란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정부군의 거센 공격 앞에 성이 함락될 지경에 이르게 되었죠. 반란군의 우두머리 공유덕과 경중명은 꼼짝없이 몰살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반란군은 아무도 예상치 못한 도박을 감행합니다. 바로 바다로의 탈출이었습니다. 반란군은 100척이 넘는 전함과 최신 화포를 이용해 호위를 뚫고 일제히 바다로 나갑니다. 진압작전은 곧 추격전으로 변했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반란을 일으킨 공유덕하고 경중명이 그 명나라 수군하고 함정들을 이끌고 이 반란이 진압될 위기에 이 바다를 떠돌게 되니까 이제 후금의 입장에서는 그들을 만약에 자기들 편으로 귀순시켜서 그 함정하고 수군을 확보하게 되면 이 군사력의 기본 자체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홍타이지는 이 두 사람의 반란 소식을 듣고 이제 그들을 자기 편으로 귀순시키기 위해서 아주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게 되는 겁니다. 홍타이지는 명나라 등주의 수군이 반란을 일으키고 도망쳤다는 소식을 듣고 곧장 이들을 포섭하기 위해 한인 관료였던 법문정을 보냅니다. 결국 후금으로의 귀순을 결심한 반란군은 곧 기수를 압록강으로 돌렸습니다. 수군이 전무한 상태였던 후금의 영토로 진입하려면 압록강을 통과해야만 했기 때문이죠. 반란군이 후금으로 향하자
명나라 조정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당시로서는 엄청나게 심각한 사안이죠. 홍타이지가 등장한 이후로 여전히 후금의 군사력이 계속 강해집니다. 유일하게 믿고 있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산해관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 산해관은 철옹성이지만 홍타이지가 만약에 산해관을 우회할 수 있는 해군이나 이 함정을 보유하게 되면 이 산해관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압록강에서 수로를 타고 이 천진이나 혹은 산동성의 등주 쪽에 상륙을 해서 바로 북경을 공략할 수 있게 되니까 이 후금 홍타이지가 이 수군하고 함정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명나라의 안보 자체가 근본적으로 무너지는 아주 결정적인 그런 계기가 되는 겁니다. 명나라 조정은 곧장 조선 정부에 지원을 요청합니다. 명나라의 내부 문제였던 공유덕과 경중명의 반란이 이제는 국제 문제로 비화한 것입니다. 그런데 내부 문제가 복잡하기는 당시의 조선 정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7세기 초의 조선은 반란과 쿠데타로 혼란이 끊이지 않는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우선 1623년에는 인조 반정이 일어났습니다. 광해군이 옥좌에서 쫓겨나고 조카인 인조가 왕위에 올랐죠. 인조 반정은 여러 가지 면에서 광해군의 기존 정책을 뒤엎었지만 특히 외교적인 면에서는 광해군의 기존 정책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인조 정권은 광해군에 대한 정변을 통해서 등장하면서 정권의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명사들을 내세웠고 또 정권의 정통성을 그 명나라로부터의 승인에서 찾았기 때문에 그 승명 배금에 대한 입장이 뚜렷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광해군의 중립외교 내지는 후금에 대한 실용주의적인 외교 정책을 뒷받침했던 박엽, 정준 이런 관료들이 인조 정권이 등장하면서 광해군이 명나라를 배신한 정책을 이들이 뒷받침했다고 해서 처형당하게 됩니다. 이른바 숭명 배금 정책이 시작된 것입니다. 광해군대의 중립 외교와는 반대되는 노선을 취한 것이죠. 그리고 이런 후금에 대한 강경 외교가 병자호란을 불러왔다는 것이 일종의 역사적 상식입니다. 그런데 당시 조선의 외교 정책을 구체적으로 따라가다 보면 우리의 역사적 상식과는 조금 다른 지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조선은 후금에 대해 강경 외교를 실시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선 인조와 공신들 자신부터 후금과 적극적으로 대결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만약 제대로 된 군사력이나 능력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막 떠오르고 있는 군사 강국인 후금과 실제로 배금 정책을 통해서 군사적 충돌이라도 벌이게 되면 잘못하면 어렵게 잡은 정권을 허무하게 날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인조 정권은 이 대외적으로 친명 배금을 내걸긴 했지만 명에 대한 친명은 분명히 광해군대에 비해서는 훨씬 강화됐습니다. 하지만 이 배금이라고 하는 것이 슬로건이지 그게 실제로 후금하고의 어떤 군사적 충돌이라든가 어떤 명예 요구를 일방적으로 받아서 후금에게 원정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현실로는
나타나지가 않은 거죠. 왜냐하면 권력을 일단 유지하는 게 굉장히 시급한 문제였기 때문에 사실은 이 현실과 슬로건이 이 괴리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인조 정권의 숙명 배금은 어디까지나 자신들의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슬로건에 불과했습니다. 실제 본심은 오히려 최대한 후금을 자극하지 않고 현상을 유지하는 것이었죠. 따라서 실제의 외교 정책은 광해군대의 중립외교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특히 1627년에 정묘호란을 겪고 난 이후부터는 그야말로 어느 쪽으로부터도 트집을 잡히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명나라는 아버지의 나라로, 후금은 형의 나라로 대우하면서 양쪽 모두의 심사를 거스르지 않으려고 했죠. 강대국 사이에 낀 약소국 신세였던 조선으로서는 아마 최선의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다만 문제는 상대방인 강대국 쪽에서도 조선의 이런 입장을 계속 양해해 줄 수 있느냐 하는 점이었죠.